근데 그게 핵심인데요. 아마 미국하고 중국의 힘겨루기가 훨씬 더 노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요. 중국에 대해서는 뭐 관세를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 첨단 기술 쪽에서 아예 중국을 배제하려는 그 디커플링이라고 하죠. 네네, 디커플링. 네, 그런 움직임을 더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커요. 이게 좀 비유하자면 큰형님 두 분이 막 팔씨름하는데 그 사이에 낀 우리가 양쪽에서 막 압박받는 그런 느낌일 수 있죠. 그러면서 동시에 동맹국들한테는 야, 우리 보호막 쓰려면 돈 더 내놔.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방위비 분담 겸 증액 요구 같은 거요. 허허, 그렇군요. 네, 안보나 경제 양쪽 모두에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안보는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 대가로 청구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. 아, 근데 또 경제는 중국을 빼놓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. 미중 경쟁이 심해지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사이에서 선택지가 더 좁아지는 걸까요? 부동산 문제라던가 소비 부진이라던가 내부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또 미국의 그 동맹 전선에 균열을 좀 내보려고 오히려 한국 같은 나라에 경제적으로 더 다가오려는 시도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. 아, 정말 양쪽을 다 신경 써야 하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정말 신중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. 어느 한쪽으로 확 가기보다는 양쪽에서 좀 장점은 취하고 위험은 줄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.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, 정말 쉽지 않겠네요. 그럼 이런 구도 안에서 일본하고 러시아는 또 어떤 변수가 될까요? 일본부터 좀 볼까요? 일본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. 미국하고 동맹을 다지려고 하겠지만 또 일본 내부 정치 상황도 좀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요. 변수가 될 수 있어요. 한미일 세 나라 공조는 아마 이어가려고 하겠지만 늘 그렇듯이 과거사 문제 같은 거라던가 특히 그 2028년에 만료되는 해저 자원 공동 개발 구역 있잖아요. 7광구역. 네. 7광구. 네, 그 협정 관련해서 2025년부터 미리 좀 종료하자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서요. 이게 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원이 골린 문제라 더 복잡하죠. 7광구 문제까지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. 그럼 러시아는요? 요즘 북한하고 부쩍 가까워지는 모습인데 이건 어떤 변수가 될까요?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적으로 좀 고립되니까 북한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. 뭐 무기를 서로 거래한다거나 심지어는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. 이건 정말 한반도의 긴장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. 뭐랄까요, 동네 힘센 형이랑 북한이 갑자기 친해져서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상황이랄까요?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러시아랑 북한 관계, 그리고 결국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줄 겁니다. 언제나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게 북한인데 북한은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요?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러시아에 더 기대면서 또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려고 도발 수위를 막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니면 혹시 의외로 대화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? 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. 북한 입장에서는 2025년이 자기들 경제계획 마지막 해라 성과가 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할 거고요. 동시에 미국의 새 행정부,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측 불가능성을 좀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.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이랑 직접 만나는 그런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던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한번 떠보려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좀 계산된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깜짝 대화 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뭐 실제 핵협상 같은 데서 큰 진전을 이루기보다는 그냥 정상 간에 친서를 주고받는 수준, 그런 상징적인 움직임에 머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. 북한의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. 와,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. 안보는 미국, 경제는 중국, 또 바로 옆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 설정, 거기에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까지 정말 어느 하나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없고 또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네요. 각 선택지마다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크고요. 각 나라들이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면서 끊임없이 서로 계산하고 관계를 조절하는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
네, 마치 안갯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 방향을 딱 정해서 가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좀 유연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외교적인 민첩함이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. 각 관계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보고 우리 국익을 어떻게든 극대화하는 전략을 계속 고민해야 하는 거죠. 자,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또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이 나아갈 길을 정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치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시나요?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